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오늘 출근길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더 클 것이다라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보수정당 3년 만에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했습니다. 3년 분열 끝에 미래통합당이 보수통합 논의 끝에 출범하게 된 건데 황교안 미래한국당 대표는 중도를 함께 끌어들여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는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 부동산 정책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총선에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장관회의에서 수용성 규제,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산, 성남에 대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는 21일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가 관심인데 검사들은 이때 나온 회의 내용을 모두 다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궁입니다. 29번째, 30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보건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런 미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수 대통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보수 진영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보수통합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변천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리사과입니다. 사과는 형식을 갖춰서 직접 하는 게 가장 진정성이 클 텐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대신해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침묵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대신한 사과에 대해 언론은 이 전 총리의 대리사과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재판받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재판을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닐 텐데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8명의 판사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판사들, 이분들은 어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 기사로 시작을 해보죠. 29번, 30번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감염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29번 환자에 이어서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부인이었죠. 이분들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은 다 찾아왔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방역은 중국에 다녀왔던 전력이 있는 분들 네. 또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분들 이 두 가지에 주력을 해왔죠. 네. 그러나 이제 발견된 29번, 30번 두 환자의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방역 체계에서 쓰는 말이지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생활 속에서 생활 주변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이걸 언제 따지는 어디서든 거잖아요. 내가 감염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조금 완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네. 감염이 또 점점 조심스럽게 좀 일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경계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29번, 30번 환자의 이 상황을 정말 제압을 하지 못하면 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방역에 어찌 보면 실력 네. 그리고 이제부터 방역의 고삐가 더 조여져야 되는 건데 네.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건다. 그 점을 던진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29번 환자와 30번 환자의 감염 경로 또 현재 상태에 관해서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초기의 경증 상태에서부터도 전염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체계에도 2월 18일부터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들어봤는데 감염 경로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한 종로에서 지금 30명의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종로에서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 골목 구석구석에 대한 방역 작업을 보건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종로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들은 경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제 무연결 환자라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좀 많이 밀집돼서 유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이제 면역력이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위태로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방역을 잘 한다면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무연결 환자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3중고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좋다고 얘기했다가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로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3자 감염이나 제3국 감염이나 역순환 확진 같은 게 벌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배후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도 감염의 수위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잠복기가 있고 무증상, 경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이 옆으로 확산됐을 때 발견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등장한 건데 하필 이것도 좀 종로라고 하는 지역, 네. 특히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보면 긴장을 놓치는 순간 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긴장을 놓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로 전파되게 되는 순간 정부는 이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빨리 29번, 30번 환자가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체크를 하고 그 선조적이고 좀 과감한 좀 방역 조치들을 갖다가 종로를 위시한 그 주변 지역까지 확장해서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종로는 뭐 서울의 중심이죠, 말 그대로. 최근에 뭐 총선 시즌과 맞물려서 굉장히 또 부각되기도 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로가 이른바 슈퍼 전파지의 확진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중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려 7만 명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살펴보면 7만 명을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개강에 비상이 걸린 대학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됐다는 건데 대학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 아니면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윤기천 변호사님. 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예.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그 1학기 휴학 이런 걸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대학교의 기숙사의 수용 능력을 감안한다면 예. 재학생들의 불안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잠복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휴학을 권고하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숙사의 수용 능력 제한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종로 관련해서도 사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 중국인 학생이 3,800명이고요. 한양대에도 2,4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전 학교의 학생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됐던 것, 뭐 12,000명에서 한 15,000명 됐던 것 같은데 그럼 한 4,000명 가까이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중국 유학생이, 변호사님? 근데 그게 이제 유학생이 많게 되면 기숙사에는 한 1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주변에 이제 뭐 하숙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역 상권에 도움이 사실 되죠. 네. 그런데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건 차치하고 나중 문제고 일단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학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고 이것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하면서 메르스 사태 때보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가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디스가 코로나의 충격이 확산돼서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애초 2.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0.2%포인트 정도의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지열 변호사님,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도 좀 한산해 보이고 경기가 좋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르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네. 생각보다 정부의 대처가 좀 늦어지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공포감 같은 것들이 사실 예. 이제 치명률 같은 것만 놓고 따져봤었을 때는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가 그보다는 훨씬 낮고 비교적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메르스 때 이 자칫 소홀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던가 이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생하게 몸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긴장하고 야외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메르스 때는 발원지가 중동 지역이었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국처럼 우리와 교역량이 바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까지 학생 수만 7만 명이라고 했고요. 관광객 비중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 차지하는 게 지난해는 34.5%, 교역량 27%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들이 가동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만 따져봤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있다는 건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 자체의 확산도 막아야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비해서 이 공무원분들을 다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관련해서 그래서 윤경호 의원님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또 예산 짠 게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 10조 원, 또 사스 때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즉각 나왔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사실 1분기에 지금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요. 예. 올해 자체가 512조 슈퍼 예산인데 네. 여기에 또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다. 예산 아직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추가 경정 예산이냐. 그리고 재정 건전성.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여지가 더 많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사실 그 얘기를 쉽게 꺼내지는 않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경제장관 회의 끝난 다음에 그 관련 질문을 받고 예. 강하게 손을 그었어요. 추경은 지금은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무디스가 지금 성장률을 저렇게 즉각 하향 조치를 한 거는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이미 관광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앵커가 얘기했듯이 내수가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식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대외 활동 자체를 전부 안 할 정도로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 그것도 영향이 크지만 네. 지난번에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경제의 지금 주축 산업이 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예. 생산의 공급망이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품을 싸게 조달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걸 완제품을 팔아서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중국이 지금 한꺼번에 가동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전체 생산망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중국이 왜 우리에게 영향이 크느냐?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언급하셨지만 교역량도 많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인접국이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오고 교역량도 많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관련이 많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렇게 하향 조치를 했는데 사실 영국의 어느 경제 분석 기관은 무려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까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계속 이어져서 실물 경제 뭐 모든 게 다 얼어붙는다면 네. 그때는 추경 아니라 뭐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추경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난 20년, 뭐 30년간 고도 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 덕을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중국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수 경제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갈지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 관련 소식은요.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지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 승선해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죠. 이런 그 조치는 뭐 우리 한국인이 어디 해외에 있더라도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네, 뭐 좀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당장 뭐 그 일본 크루즈의 누계 확진 환자가 454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분 중에 14분 중에서 뭐 다 그중에 이제 대부분 분들은 지금 뭐 그 생활 거주지가 일본에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건강, 안전, 생명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전용기를 갖다 보내서 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다른 예. 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저렇게 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상황 자체는 악화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저런 체계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신뢰를 가질 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측면 하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경희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25명 학생 중에서 거의 중국 학생이 어느 경우는 많은 경우는 10명도 되고 5명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교육 당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이드라인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대학 사회에 오게 되면 그 유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생활하고 지역사회 같이 움직이는 유동성이 분명히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책 아니면은 그 대학과의 당국과의 어떤 협력 시스템, 지자체와의 협력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대학 사회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안전망들을 만들어냈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대통령이 말씀한 전용기를 통해서 일본 크루즈선의 한국인들을 귀국시키는 조치를 필두로 해서 좀 전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좀 감염 체계를 막을 수 있는 힘들을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인가요?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께 박수를 친다고 했는데 이번 위기 여튼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